안녕하세요. 세상에 참 믿을 사람 없다 싶은 일을 겪었던 여자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힘들다는 말이 있죠. 그 옛말처럼 아무리 인생을 살며 연륜을 쌓았다고 한들 여전히 다른 사람의 속은 통 알기 어렵더군요. 그래도 사람 보는 안목 정도는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제 착각을 깨고 다시금 사람에 대한 신중함이 두터워졌던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직 제 딸이 뱃속에 있을 때 첫 번째 남편과 사고로 사별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딸을 혼자 키우다 어른들의 주선으로 한 살 많던 새 남편과 재혼했어요. 공무원이었던 남편에겐 저희 딸보다 4살 많은 9살짜리 아들이 있었죠. 전처가 애 나이 3살 때 남자랑 바람나서 애랑 날 버리고 가버렸어. 그 뒤론 이민을 갔다고 건너 건너 들었는데 여태껏 애가 보고 싶다는 연락 한 통 없더라. 만나다 보니 남편은 착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는 공감대가 우리를 더욱 빨리 가까워지게 했죠. 게다가 특히 저희 딸에게 너무 잘해주는 모습에 저는 조심스레 남편과의 재혼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저희 딸에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아이인 아들에게 꼭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었어요. 규성아, 학교 숙제 다 했어? 엄마한테 알림장 보여주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마음을 열어주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 아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어요. 남편이 말해주길 아들은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자신의 엄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모가 바람이 나서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요. 그 뒤로 아들은 성격이 변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우리 규성인 로봇 장난감 많은 거 보니까 로봇 엄청 좋아하나 보다. 엄만 규성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새 로봇 사주면 우리 규성이가 좋아하려나? 정말요? 진짜 새 로봇 사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장난감 가게 갈 때까지 엄마 손잡아주기. 규성아, 엄마 좀 도와줄래? 여기 이 그릇들 좀 잠깐 들어줘. 엄마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운데 우리 아들이 도와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어, 그거 여기 내려놔줘. 야, 역시 우리 규성이 최고다. 엄만 우리 규성이처럼 힘세고 착한 아들이 생겨서 너무 좋아. 엄만 정말 복받은 사람 같아. 저는 아들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자신이 엄마라는 존재에게 사랑받는 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고 점차 밝은 모습을 찾아갔어요. 또한 저는 전에 살던 동네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당했던 아이의 길을 세워주기 위해 자주 아들의 친구들도 집에 초대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 친구들이랑 집에서 같이 숙제해라, 놀아라 하는 등의 말로 말이죠. 처음에 아들은 제 말에 커다래진 눈을 반짝이더군요. 정말요? 저 한 번도 친구들 집에 초대해 본 적 없어요.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히 되지. 엄마가 뭐 해줄까? 갈비? 떡볶이? 엄마가 피자도 시켜줄게. 집에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으니 아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항상 무리해서까지 진수성찬을 차려 아들 친구들을 대접해줬어요. 처음에만 해도 제게 엄마 소리도 잘 못하던 아들은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면 보람찬 마음에 요리를 하며 힘들었던 피로감이 싹 사라지곤 했죠. 우리 엄마 요리 짱 잘한다고 내가 그랬지? 많이 먹어. 나 이런 거 맨날 먹고 살아. 우와, 구성이 너희 엄마 진짜 최고다. 아줌마, 잘 먹겠습니다. 오빠, 나도 같이 먹어도 돼? 당연하지. 얘들아, 여긴 내 여동생이야.
완전 귀엽지? 넌 이런 여동생 없지? 또한 아들은 밝음을 되찾아가며 자신보다 4살 어렸던 저희 딸을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저희 딸도 그런 아들을 무척이나 따랐죠. 둘 다 외동으로 외롭게 자랐다 보니 두 아이는 뒤늦게 생긴 자신의 형제가 무척 좋았던 모양이에요. 여보, 오늘 말이야. 우리 규성이가 나한테 고맙다면서 볼에 뽀뽀까지 해줬다? 나 우리 규성이 엄마가 돼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 여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웃음 찾게 해주기 힘들었던 우리 규성이 이렇게 엄마로서 잘 치유해줘서 말이야. 당신하고 재혼한 건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일 거야. 치, 나야말로 고맙지. 우리 딸은 나보다 당신이 더 좋다지 뭐야.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하루하루 행복이라는 세월을 쌓아갔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우린 아주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 가족이었던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공부에는 통 관심 없던 딸과 달리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이후 아들은 기특하게도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쳤죠. 마침내 아들은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당당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민주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흘러 아들은 34살의 나이에 2살 어린 며느리와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당시 꽤 큰 한방병원에서 일하던 한의사였죠. 그런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던 날 남편과 저는 입을 모아 감탄했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의 말투와 몸가짐이 과장 조금 보태서 정말 양반집 교수 같았거든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차분한 원피스에 잘 빗어서 하나로 묶은 머리, 연한 화장과 차분한 말투, 단어 하나하나 고르듯 신중한 언사까지 정말 참한 아가씨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사돈 어른들에 대해 들어보니 며느리가 그렇게 품행이 방정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진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작년엔 교장직에서 은퇴하셨고요. 엄마랑 아버지 두 분 다 저랑 남동생을 굉장히 엄하게 키워주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진 교육자 집안 자녀는 더 행실이 발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저랑 동생이 잘못하면 회초리도 마다 않고 드는 분이셨어요. 이후 상견례 때 뵌 사돈 어른들도 사돈 총각도 예상대로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어느 날 아들은 설거지를 하던 제 허리춤을 가만히 뒤에서 껴안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낳아준 엄마에게 받은 제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지금껏 키워주셔서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내성적이고 우울한 그때 모습 그대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런 좋은 사람, 좋은 처가를 만나 결혼할 일도 없었을 거고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 어렸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큰 건지 코끝이 시큰해지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2년 뒤 아들도 한 명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어요. 또한 며느린 저희에게도 무척 잘했습니다. 며느린 항상 우리에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고 선을 지키면서도 참 사근사근했어요. 저와 남편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데도 가끔은 혼자 시댁에 찾아오고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안부 전화까지 걸었죠.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흔하니? 나랑 네 아버지로선 고마울 따름이지. 규성이 너, 네 처가에 잘하고 있지? 안 사람이 시댁에 잘하는 만큼 사위도 처가댁에 잘해야 서로 서운함이 없는 법이야. 그럼요. 제가 두 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두 분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 처남은 제가 정말 자기 친형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저를 엄청 따라줘요. 저 장가 정말 잘 간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에게 고마워서라도 아들에게 항상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애미야, 너 곶감 좋아하지? 내가 이따 규성이 편으로 들려보낼 테니까 규성인 조금만 주고 너 혼자 다 먹거라.
알았지? 네? 어머님, 그럼 제가 가지러 갈게요. 아니야, 너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희 집으로 안 가져다 주고 규성이 부른 거야. 그리고 그 편에 사돈 어른들께 드릴 장례삼들도 같이 보내마. 제가 못 살아요. 매번 이렇게 감사해서 어떡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자식과 손주와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예쁘고 감사한데 왜 며느리를 괴롭히는지 말이죠. 게다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예쁘지 않은 구석이 없으니 저와 남편이 며느리를 예뻐하던 건 두말하면 입 아픈 사실이었어요. 에휴, 허리야. 여보, 나 허리에 침 좀 맞고 올게.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몸이 정 같지가 않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가끔 허리에 통증을 느꼈었어요. 다행히 디스크는 아니었지만 가끔 무리해서 통증이 심해질 때면 며느리를 찾아가 침을 맞곤 했죠. 솔직히 동네 한의원이나 며느리에게 가나 느끼는 효과는 비슷했는데 그래도 기왕 내 몸을 맡길 거 마음 놓이게 며느리에게 맡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저는 은퇴 후 자원봉사를 다니던 남편에게 전화를 한 후 며느리가 일하던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집에서 50분 거리였지만 겸사겸사 며느리 얼굴도 볼 겸해서요. 며느리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직원분들께 드릴 도넛도 잔뜩 포장해서 갔죠. 며느리가 손줄 낳은 후 새로 옮긴 그 한의원도 전만큼은 아니지만 꽤 규모가 있는 한방병원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 기억하시나요? 여기 민주희 선생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며느리 지금 일하고 있죠? 며느리한테 침 좀 맞으려고 왔어요. 아, 민주희 선생님이요? 그게 한의원 접수처엔 제가 두어 번 봤던 직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분에게 예의 갖춰 인사와 도넛을 건넸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찾는다던 제 말에 직원의 표정이 당황스러운 듯 변하더군요. 그리고 그 직원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접수처 오른편에 있던 치료실에서 며느리 한의사 동료인 듯한 한 남자가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오더니 반가운 듯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 민 선생 시어머니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 선생처럼 이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섭 한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민 선생한테 침 맞으러 오신 거예요? 예. 우리 며느리 평일엔 항상 근무하잖아요. 혹시 환자 보는데 방해될까봐 일부러 전화 안 하고 왔는데 우리 며느리 지금 많이 바쁜가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민 선생 오늘 휴무예요. 아이고, 그냥 전화를 해보고 올 걸. 평일에도 쉬는 날이 있는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아주머니, 침 맞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진료받고 침도 맞고 가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박준섭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잔 며느리가 쉬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못 골라잡았구나 싶어 돌아가려는 절 얼른 붙잡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직장 동료 시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 있겠냐면서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며느리의 동료에게 진료를 받고 침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환자가 별로 없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그 한의사는 제 등에 침을 다 놓은 뒤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요. 어차피 침 다 맞을 때까지 심심하실 테니까 제가 옆에서 말동무 해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은데.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너무 어색해서 그냥 가져왔으면 했어요. 며느리에게 침을 맞으러 오면서 간호사나 접수처 직원분들만 두어 번 봤지. 그 남잔 완전 초면이었으니까요. 그 남잔 어색함을 풀어보려는 듯 며느리 얘기를 꺼내더군요. 민주희 선생은 어떤 며느리예요, 아주머니? 어떤 며느리요? 좋은 며느리죠. 참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우리 아들하고 손주한테도 잘하고요. 며느님을 엄청 아끼고 믿으시나 봐요. 그럼요.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믿어야죠. 더군다나 우리 며느리야 어디 흠잡을 곳이 있나요? 우리 며느리 환자들한테도 좋은 의사죠? 며느리 얘기가 나오자 마치 저는 자식 자랑하는 부모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잔 제 말에 대답을 않고 잠시 뜸을 들이더군요. 그리곤 다시 입을 떼는데 그 입에선 의심스럽게 짝이 없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환자들한테라 뭐 대부분 한의사들만큼은 좋은 의사죠. 그런데 아주머니 믿는 도께 발등 찍힌다는 말 아시죠? 아주머니 며느리 그렇게 철석같이 믿다가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예?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내가 우리 며느리를 조심해요? 이 사람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등에 꽂혀 있는 침 때문에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한 채 겨우 고개만 돌려서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저를 보며 싱긋 웃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 입에서 나온 대답엔 미처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머니 며느리 사실 엄청난 배신자거든요. 겉모습과 다르게 도덕심도 가족에 대한 예의도 신뢰도 길바닥에 내던지고 사는 망나니가 바로 아주머니 며느리예요. 모르셨죠? 예? 아우, 우리 며느리가 뭐요? 이 사람이 듣자 듣자 하니까 지금 나 붙잡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선 들어보세요. 딱 이 침 다 맞으실 때까지만요. 어차피 제가 침을 빼드려야 나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 지금 아주머니 며느리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 가지고 논 민주희 그 여자 인생 어떻게든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저 무려 1년 넘게 그 여자랑 바람 피웠던 사이거든요. 여기 증거도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 남잔 엎드려 있는 제 얼굴 앞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휴대폰 화면을 본 저는 충격 때문에 헉소리가 나왔어요. 그곳엔 분명 같은 침대에 누워 찍은 듯한 며느리와 그 남자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그 남자의 말에 따라 옆으로 넘겨보니 둘이 진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 다정하게 입 맞추고 있는 사진 등 누가 봐도 연인인 듯한 사진이 한가득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가 내세운 증거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 저랑 민 선생이 통화했던 통화 녹음 파일만 수십 개가 남아있어요. 자, 여기 들어보세요. 그 남자는 제게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한쪽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에 꽂은 이어폰에선 제 며느리 것이 분명한 목소리가 잔인하게 흘러나왔죠. 자기 지금 어디야? 나 시댁 혼자 가고 있어. 아, 진짜 귀찮아 죽겠어. 이제 곧 늙을 일밖에 없는 노인네들이 빨리 저 세상이나 가지. 왜 이렇게 건강해? 귀찮은데 남편도 없이 뭐하러 가? 그래도 이렇게 쇼맨십을 해줘야 아무도 날 의심을 못해. 자기도 알지? 양가 부모님이랑 우리 남편은 나 완전 요조 숙녀인 줄 아는 거. 평소에 이렇게 잘해놔야 뒤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싶은 거? 자기랑 바람 피우는 거. 자기도 알지? 나 평생 우리 아버지 때문에 조신한 척 살아야 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스릴 있게 사는 게 너무 재밌더라. 뭐? 그럼 날 스릴 때문에만 만난다는 소리야?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 자기 완전 사랑하지. 진짜지? 얼마만큼? 내 남편, 내 아들 사랑하는 건 아마 발톱에 때도 못할 정도로? 그럼 여태 내가 졸랐던 것처럼 꼭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지? 아이, 알았다니까. 우리 우선은 먼 미래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만 즐기자. 알았지? 방정맞고 경박한 말투와 말본새가 낯설기 그지 없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와 다르게 말이죠. 그리고 그 남잔 제게 제 휴대폰 번호를 묻더니 그 파일 전부를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더군요. 이후론 제 등에 있는 침을 하나씩 제거하며 남은 말을 모조리 쏟아냈죠. 이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증거 삼아서 아들 이혼시키세요.
바람 피우는 거 오락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이 여자 제정신 아닌 여자예요. 들어보니까 그쪽도 짝짝꿍이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민주희 그 여자가 절 뻥 차버렸거든요. 저는 유부녀인 걸 알고서도 온 마음을 다 줄 정도로 진심이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그럴 거면 왜 자기가 먼저 절 꼬시고 결혼하자는 제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냐고 물었더니 그땐 제가 좋았고 여전히 저한테 질리기 전이라 헤어지기 싫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젠 제가 질렸으니까 이만 헤어지자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붙잡았더니 아예 저랑 일하기 불편하다면서 어제 한의원을 그만두기까지 하지 뭐예요? 애미가 여길 그만뒀다고요? 아깐 분명 쉬는 날이라고. 우선 아주머니를 잡아둬야 제가 그 여자 정체를 폭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를 따라 나가서 말하기엔 날은 근무 중이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요. 저, 저를 장난감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한 민주희 그 여자한테 너무 분했어요. 심지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 말도 못했던 그 여자와의 얘기를 같은 한의사인 다른 친구한테 털어놨었거든요. 근데 걔가 저한테 더 놀라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남자의 친구는 사실 자신은 저희 며느리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며느리가 손줄 낳기 전까지 다녔던 그 한의원을 그만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이죠. 민주희 그 여자가 그 병원에서도 심지어 유부남인 한의사 한 명을 엄청 꼬셔댔대요. 근데 그 남자가 끝까지 자기를 거부하고 거의 경멸에 가까워하니까 그 뒤로 그 둘이 굉장히 불편해졌대요. 그리고선 출산휴가 들어갈 쯤에 그 한의사한테 욕설 문자를 남기곤 퇴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바람 필 용기도 없는 겁쟁이라고 하면서요. 그때 그 한의원 원장은 병원 이미지 때문에 다들 쉬쉬시켰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잖아요. 그 유부남 의사가 주위에 완전 정신 나간 여자라고 욕을 하고 다녀서 민주희 그 여자에 대해 알 사람은 많이 알고 있었대요. 심지어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지자 며느린 그 유부남 한의사를 찾아가 썽을 냈다더군요. 자기 밥줄 끊어놓을 일 있냐며 사생활 이 바닥에 퍼뜨리지 말라고요. 그 뒤론 그 사람도 자기가 피해자이긴 해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좋을 건 없으니까 입을 닫아나 보더라고요. 인맥이 별로 없는 전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저희 원장님도 모르셨으니까 그런 여자를 채용하셨겠죠? 게다가 기가 차서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까 그 여자 한의대 다닐 때 아름아름 유명했대요. 별명이 부뚜막 고양이였나 봐요. 아시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요. 앞에선 차 많죠. 조선시대 여자인 척하면서 뒤에선 양다리에 삼다리까지 걸치고 다녔다네요. 그 여자 소개로 만난 아주머니 아들도 가족도 다 속은 거예요. 하긴 같은 한의사들도 그 여자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속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남잔 며느리의 실체를 다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며느리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는 그냥 오락거리였고 자신은 고작 너 때문에 이 안정적인 생활을 깰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망발을 며느리가 내뱉었다고 해요. 그리곤 아예 그만둬 버리기까지 했던 며느리의 냉정함 때문에 그 남자는 잔뜩 앙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시어머니인 제가 나타났으니 지금이 보복할 기회다 싶었다네요. 원장님께 그 여자 실체를 폭로하자니 저도 이 바닥에 소문이 안 좋게 날 테고 제가 뭐 고소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말씀드리고 증거까지 이렇게 드린 거예요. 남편한테라도 어디 한번 쫓겨나 보라고요. 남편 되는 사람 연락처라도 알아낼까 고민했었는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타나줬으니 전 완전 땡큐였죠. 아주머니, 제가 이렇게 아드님 인생 구해드렸으니까 대신 저한테 불이익은 안 생기게 해주셔야 합니다. 전 이걸로 죗값이랑 퉁친 거예요. 자, 침 다 제거됐고 소독도 싹 다 해드렸어요. 이제 그만 가셔도 돼요. 용건을 끝낸 그놈은 후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마치 큰 인심을 베푼 사람처럼 얼른 몸을 일으켜 온 매무새를 정리하던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이 봐요. 내 며느리 실체 알려준 건 고맙지만 그쪽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주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들어요. 왜요? 창피한 짓 한 건 압니까? 하긴, 알았으니까 이렇게 음흉하게 침까지 놔준다는 핑계로 나한테 접근했겠죠. 이보세요. 죄인들이 자기 죄를 자수한다고 해서 죄값을 안 치른답니까? 물론, 감형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은요. 당신도 분명 우리 며느리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만나고 이혼까지 종용한 거잖아요. 한 가정을 깨뜨리려다가 차이도 아니고 며느리가 뻥 차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앙심 품고 나한테 이런 폭로를 한 거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이 아주머니가 진짜 내가 그쪽 아들 구해준 거예요. 그럼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라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대가들 가정을 깼습니까? 안 깼잖아요. 그럼 완전 무죄지. 난 오히려 피해자라고요. 결과만큼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범죄 미수라는 죄명이 괜히 있겠어요?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나랑 우리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으면 내가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전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난 당신에게 전혀 마음이 약해지지 않네요. 용서 한마디 구하지 않고 자기는 죄를 다 씻었다는 그놈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놈은 그런절 거의 잡아먹을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침대 커튼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더니 아 진짜 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놈의 뒤를 이어 저도 얼른 신발을 신고 그 한의원을 나와버렸죠. 규성아, 너 오늘 몇 시에 퇴근하니? 애미랑 둘이 퇴근하고 집에 같이 좀 와라. 중요한 일이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와 아들을 그날 저녁 집으로 호출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봐야 어차피 받지도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전 일찍 돌아와 있던 남편과 마찬가지로 일찍 퇴근해 들어와 있던 딸에게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줬어요. 남편과 딸은 저보다 더 놀라며 기절할 듯 뒤로 나자빠졌죠.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과 며느린 어린이집에서 4살배기 손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딸은 경멸스러운 눈으로 며느리를 한번 쏘아보더니 손주를 데리고 거실에서 가장 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너 어디서 오는 길이니? 저요? 한의원에서 퇴근하고 왔죠. 평일이잖아요. 그래? 나 오늘 너 다니던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었다. 거기서 너 어제 그만뒀다고 하던데 왜 거짓말하니? 규성이 너 애미 그만둔 거 알고 있었어? 뭐? 당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한다고 나갔잖아. 근데 한의원을 그만뒀다고? 전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 사실 어머님, 제가 요새 동네 진상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걱정할까 봐 잠깐 숨겼던 거예요. 미안해, 여보. 사실 나 오늘 다른 한의원 면접 보고 카페에서 시간 때우다 왔어. 아주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구나. 너 그만뒀다고 말하면서 내 등에 침까지 놔준 사람이 박준섭이라는 한의사였다. 누, 누구요? 아, 박 선생이요? 그러셨구나. 그 사람 침 잘 넣죠? 아주 애를 쓰는구나. 어? 모르겠니? 그 사람이 네가 자기를 차버렸다면서 너한테 앙심을 품었다더라. 그래서 나한테 너랑 1년 넘게 바람 피우던 사이였다고 다 폭로했어. 심지어 너 전 병원에서도 유부남 한의사 꼬시다가 망신당하고 그만둔 거라며? 자, 여기 네가 그놈이랑 바람 피웠다는 증거도 다 있다. 규성아, 우린 여태 저 불려우한테 단단히 속고 산 거야. 심지어 제 대학 다닐 때 별명이 글쎄 부뚜막 고양이였단다. 얌전한 얼굴로 뒤에서 남자들한테 양다리, 삼다리 다 걸치고 다녀서. 저는 경악을 한 아들에게 마음 굳게 먹고 그놈이 보내준 증거 사진과 통화 녹음 파일을 전부 보내주었어요.
그놈이 제게 말해준 모든 진실을 다 폭로하면서요. 남편은 머리를 짚으며 며느리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얼굴이 사색이 된 며느리를 배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보며 소리쳤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어? 당신 그럼 여태 지방 세미나 때문에 출장 간다. 요새 세미나가 많이 열린다면서 1박 2일 출장 가고 평소 외출도 잦았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어떻게 나 이렇게 까맣게 속일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아니 여보, 어머님, 이거 다 모함이에요. 그 자식이 절 짝사랑했는데 제가 안 받아주니까 절 모함하는 거라고요. 그 사진 다 합성이고 그 목소리도 다 저 아니에요. 합성?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너 만약에 이 사진이 합성 아닌 게 밝혀지면 그때 너 어떻게 할래? 어디, 내가 진짜 어디에다 맡겨라도 봐? 아니, 그게, 거봐. 대답 못하잖아. 우리 앞에선 그렇게 조숙한 며느리인 척 하더니, 뭐? 노인네들이 빨리 저 세상에 가야 되는데 왜 건강하냐고? 스릴을 즐겨? 내 살다 살다 너처럼 악독하게 말하는 애는 난생 처음 본다. 당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나한테 접근해서 결혼까지 했어? 그렇게 남자가 좋으면 평생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지. 왜 나한테 접근해서 나랑 우리 아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냐고. 그거랑 그건 다르지. 당신은 내가 본 남자 중에서 제일 착한 남자였단 말이야. 원래 결혼은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랑 해야 인생이 무탈한 거야. 여보, 그래, 다 인정할게. 내가 바람 좀 피우고 다녔고 원래 남자도 좀 만나고 다녔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다 장난감일 뿐이야. 나한테 진짜 남자는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여보, 이런 일로 설마 나 버릴 건 아니지? 당신 생모 때문에 평생 상처 안고 살았잖아. 근데 당신 아들한테까지 그런 상처 물려줄 셈이야? 결국 며느린 울먹이며 자신의 만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까지 몰린 며느린 아들의 트라우마를 들쑤시며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들더군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는 걸 알면 자식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남는지. 우리 아들 가슴에도 그런 대못을 박을 참이야? 아니,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당신은 절대 못 그럴걸? 그러니까 여보, 이번 일은 그냥 묻고 우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자.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어? 당신 만약에 이번 일로 나 버리면 당신 손으로 우리 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예, 너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트라우마를 끄집어내? 뭐 이런 못된 애가 다 있어? 아주만 조용히 좀 해요. 짜증나게 내 남편 치모도 아닌 여자가 왜 괜히 나서서 초를 치고 난리예요?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거길 가서 일을 이 사달을 만드냐고요? 전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계모 주제. 맨날 내 남편 위하는 척. 좋은 엄마인 척 하는 거 진짜 거슬렸다고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한테 뭐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 다 아니까. 진짜 내 남편 엄마도 아닌 주제에 나대지 좀 말아요. 정말 며느리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악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며느리의 도끼 어린 표정과 말에선 우리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하지만 경악한 와중에도 참을 수 없었던 건 아들의 엄마로서 저를 모욕한 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향해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고함을 질렀죠.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그 시간을 부정해? 난 우리 아들 내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가슴으로 낳고 울었어. 난 우리 아들이 돈 잘 버는 대기업 요원이 아니라 막노동을 했어도, 아니 여태껏 백수로 살았어도 여전히 사랑했을 거야. 누가 뭐래도 규성인 내 아들이고 난 규성이 엄마니까. 감히 애한테 엄마 자격도 없는 인간이 어디서 나한테 엄마를 들먹여? 우리 손주, 너 같은 엄마는 없는 게 훨씬 행복할 거다. 그러니까 당장 내 아들 내 손주 옆에서 사라져. 며느린 이미 이성을 잃은 모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게 달려들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린 자신의 뺨을 세게 후려친 제 아들에 의해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죠.
감히 내 인생을 구해준 우리 어머니한테 개못소리를 해? 우리 어머닌 날 낳은 친모란 여잔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어딜 감히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딴 말이 짓거려? 너야말로 나대지 마. 그리고 나 비록 어릴 적 상처를 받긴 했어도 행복하게 자라고 살았어. 바로 우리 어머니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난 당신 없이 아주 행복한 아이로 키워낼 거야. 더 이상 우리 집에 네 자리는 없어, 이 끔찍한 여자야. 여보, 진짜로 날 버리겠다고? 내가 성격 좀 착하다고 호구인 줄 알았냐? 난 내 자신보다 내 아들, 내 가족 건드린 인간은 절대 용납 못해. 그리고 당신, 이 일 내가 곧장 장인 장모님께 전화드려서 다 말할 줄 알아. 당신은 장인어른께 질질 끌려서 처가로 쫓겨날 각오나 해. 우리 아버지한테? 안 돼, 여보. 제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아버지 아시면 진짜 큰일 나요. 제발 저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미 둘이 이혼하면 다 아실 일을 우리가 왜 막니?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굴더니만 너한테도 무서운 게 있었구나. 아주 잘된 일이다. 아들이 바깥사돈을 들먹이자 며느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곤 아들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들며 그제야 아들과 우리에게 마구 사과를 했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군요. 아들은 정말로 두 사돈에게 모든 자료를 전송한 뒤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거의 절망을 한 며느리를 질질 끌고 저희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그런데 우선 이 사람부터 마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손주의 짐을 싸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4시간쯤 뒤였어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아까 전 집으로 사돈 어른들이 곧장 들이닥쳤다고 했죠. 두 분은 아들에게 백배 사죄했고 바깥서도는 며느리를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혼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두 분은 애 엄마를 처가로 끌고 가셨어요. 자신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요. 죄송한데요, 어머니, 아버지. 저 당분간 우리 아들이랑 여기서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앞으로 이혼 준비하려면 애를 혼자선 제대로 돌보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저도 두 분 옆에서 마음 좀 추스르고 싶고요. 아무리 며느리 앞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지만 아들 마음이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아들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저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 지금은 안 괜찮아도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가 괜찮아지셨듯이요. 이렇게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 정말 많은 위로가 돼요. 그날 다행히 엄마를 찾지 않던 손주를 재우고 우리 네 식구는 오랜만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이 약한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며느리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감히 착한 우리 오빠 가슴에 상처를 줘? 두고 봐. 그런 인간은 평생 하늘이 내리는 천벌 받으면서 살게 될 거니까.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무섭다, 무서워.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한텐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잖아. 그런 딸을 보며 아들은 피식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돈 어른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허리 숙여 사과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다른 학생들만큼 제 자식들도 잘 교육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정작 제 자식을 이런 금수로 키웠다니 너무 부끄럽네요. 조서방에게 진주해 자식 잘못 키운 부모로서 평생 부끄러이 여기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두 사돈에게 질질 끌려온 며느리의 얼굴은 정말 호되게 혼이 났는지 생채기 투성이었어요. 그 퉁퉁 부은 얼굴로 며느리는 엉엉 울며 우리와 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했죠. 그 모습을 어린이집에 가 있던 손주가 못 본 게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며칠간 휴가를 쓴 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이혼을 준비하며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어버렸죠. 가족끼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반성의 의미가 전혀 없던 상간남에게도 그 정도 벌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아들은 아예 며느리와 살던 자기 명의의 집을 팔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남편이 그게 손주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 같다며 설득해서요. 넌 지금 크게 상심해서 가족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손주한테 너무 없는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지 못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애 마음에 멍이 크게 안 남는다.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보복하기 위해 우리가 한의원을 뒤집어 엎으러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무척 따랐다던 사돈 총각은 아들의 이혼이 잘 마무리되고 두 연놈에게 위자료도 전부 받아낸 이후 아들에게 며느리와 상간남의 최후를 상세하게 전해줬다더군요. 그놈이 어머니께 자기랑 애 엄마 정체를 폭로한 날 한의원 사람들이 진실을 다 알게 됐나 봐요. 어머니가 목청껏 그놈에게 화를 내신 덕분에요. 그 일로 그 동네엔 환자들 입을 통해서 소문이 쫙 퍼졌고 단골 동네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대요. 이런 비도덕적인 의사가 있는 한의원에 누가 발길하고 싶겠냐고요. 결국 그놈은 원장을 통해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반성은 전혀 없고 못된 생각만 했던 그놈은 그렇게 결국 제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게 된 거죠. 그리고 쉬쉬하기도 이미 늦었던 그 사건은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일파만파 소문이 퍼진 모양이더군요. 그 상간남은 그나마 서울 변두리 작은 한의원에 취업이 된 모양인데 가뜩이나 소문이 안 좋았었던 며느리는 완전히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서의 재취업길이 막혀 사돈댁에서 눈칫밥만 먹으며 지내고 있다고 했죠. 단단히 화가 난 사돈 어른들 앞에서 밥 한 수저도 마음 편히 못 먹으면서요. 처남이 하는 얘기론 애 엄마가 그놈하고 전화로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다네요. 서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엄청 싸워댔대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아들의 결혼 생활은 씁쓸히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손주의 양육권은 아들에게 넘어온 채로 말이죠. 이후 아들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손주를 위해서라도 씩씩하게 살아갔어요. 그런 아들의 이혼이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지금 저희 가족은 아들과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된 손주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손주 앞에서 우린 며느리와 아들의 이혼 이유를 알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과거 저희 아들이 친모의 실체를 알고 크게 상처받았던 일을 손주에게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다행히 그런 가족의 노력 덕분인지 손주는 아주 밝게 자라주고 있죠. 저, 어머니, 아버지, 사실 얼마 전에 처남한테 애엄마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들은 그동안 두 사돈 어른과는 왕래를 않고 지냈습니다. 혹시 아직 어린 손주가 두 분을 보면 엄마를 더 그리워하고 혼란을 겪을까 봐서요. 아들은 두 분을 무척 좋아했지만 손주를 위해 가슴 아픈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조심스레 며느리의 근황을 알려주더군요. 처남이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다면서요. 그 사람 저랑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혼자 먼 지방으로 내려갔었대요. 재산 분할 받은 돈에 대출받아서 자기 한의원을 차리겠다고요. 서울에선 취업도 안 되고 장인 장모님하고는 살기 불편했으니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거기서 개원하자마자 이번엔 유부남인 환자랑 눈이 맞았었더라고요. 그걸 그 환자 아내가 득달같이 눈치채고 완전히 한의원을 뒤집어 놨대요. 정말 며느린 윤리의식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애였던 겁니다. 그새를 또 못 참고 그것도 또 유부남을 건드린 며느린 결국 대출금만 잔뜩 남겨놓은 채 한의원을 폐업해야 했다고 해요. 아직 단골 유치도 못하고 한의원이 자리도 잡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작은 지방 상권에서 매장을 당했던 거죠. 물론 그 환자 아내에게도 위자료까지 뜯기고요. 누나 병원 이름 검색만 해봐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글이 어마어마했으니 부모님도 저도 왜 몰랐겠어요. 그 와중에 누난 뻔뻔하게 그냥 한의원을 접었다고만 하고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아버지가 누나를 쫓아내 버리셨지만요. 너 같은 앤 더 이상 우리 딸도 아니라면서요. 하고 말하며 아들의 처남은 씁쓸히 말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혹시 동정심을 유발하며 아들에게 빌붙으려 할지도 모르니 절대 연락을 받지 말라고 조언해 줬다네요. 그런데 그 전화가 온 바로 다음 날 정말 모르는 번호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아들의 처남의 예상이 적중한 거죠.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곤 뚝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당신 소식 이미 다 들었고 난 전혀 동정심도 연민도 갖고 있지 않아. 난 당신처럼 더러운 여자 우리 아들 앞에 평생 안 보여주고 싶으니까 당신은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살되 절대로 우리 애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당신이 애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니까. 만약 나타나서 애 가슴에 상처 주면 그땐 내가 진짜 당신한테 무슨 짓 할지 몰라. 명심해. 자신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잘라버린 아들의 태도에 며느린 겁을 먹든 단념을 했든 한 모양이더군요. 왜냐하면 그 이후 며느린 아들에게 지금껏 다시 연락해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완전히 버림받은 며느리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다만 어디서 뭐라고 살든지 간에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제발 며느리가 정신 차리고 더 이상 부끄러운 엄마로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주는 고모하고 헤어질 생각에 벌써부터 소원해하고 있어요. 저희 딸을 엄마처럼 따르고 많이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런 손주에게 앞으로 더더욱 엄마의 빈자리를 메워주고자 노력하며 살 생각입니다. 친모에게 배신당했던 우리 아들에 이어 손주에게도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제 자신을 보면 남편과 재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 아들과 손주의 힘겨운 시간에 제가 곁에 있어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부디 앞으로 우리 손주도 아들처럼 아픔을 잘 디뎌내고 바르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줬으면 하는 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엔 종종 사람이 아닌 짐승이 사람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과 이성을 버리고 그저 이기심과 본능에만 충실하며 남에게 상처 주는 일 따윈 신경조차 쓰지 않는 이들 말이죠. 마치 제 전 며느리나 제 아들의 친모처럼요. 사람의 본분을 잊은 그들에게 사람의 삶인 인생의 행복은 결코 찾아올 수 없다는 걸 그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자신의 실체를 감쪽같이 숨기고 멀쩡한 척 살아가는 제 전 며느리 같은 이들이 많으니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